어느 관청에, 아니 어느 관청인지는 밝히지 않는 게 좋겠다. 어느 구, 어느 연대, 어느 사무실이건 간에 한마디로 말해서 관리계급만큼 노여움을 잘 타는 자들도 없으니까. 요즘 세상엔 누구나 자기 한 개인에 대한 모욕을 마치 사회 전체에 대한 모욕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려 드는 경향이 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어느 도시였는지는 기억에 없지만 아무튼 어느 도시의 경찰서장으로부터 상부의 진정서가 제출되었는데 그는 그 진정서에다가 국가법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자기의 신성한 직함조차 함부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명쾌하게 기술했더라는 것이다. 더구나 그는 자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엄청난 분량의 장편소설 같은 작품을 진정서에 첨부했는데 거기에는 거의 10페이지마다 경찰서장이란 인물이 등장할 뿐 아니라 곤드레 만드레가 되도록 취향꼴로 묘사된 곳도 몇 군데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불쾌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여기서 언급되는 관청도 그저 어느 관청이라고 모호하게 부르는 게 무난할 것 같다. 아무튼 어느 관청에 어느 관리가 하나 근무하고 있었다. 남보다 뛰어난 점이라곤 한 군데도 없는 사내로 작달막한 키에 약간 얼근 얼굴, 붉은기가 도는 머리털, 근시안처럼 보이는 눈이며 약간 벗겨져 올라간 이마, 게다가 두 볼은 온통 주름투성이에 안색은 이른바 체질 환자와도 같다. 그렇다 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 페테르스부르크의 불순한 일기를 탓할 수밖에. 그의 관등으로 말하면 이른바 만년구둔간이었다. 반격을 가해올 능력이 없는 친구들을 깔아뭉개기 좋아하는 기특한 습관을 지닌 각종 문필가들이 마음껏 조소하고 풍자하는 게 바로 만년구둔간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 관리의 성은 바슈마치킨이라 했다. 원래 이 성은 바슈마크라는 낱말에서 기원했음이 분명하지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하필이면 바슈마크에서 사람의 성이 생겨났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다.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심지어는 외삼촌까지도 바슈마치킨 집안 사람들은 하나같이 장화를 신고 다녔으며 신창을 가는 것도 기껏해야 1년에 두세 번 정도가 고작이었으니 말이다. 이 사나이의 이름은 아카키 예비치였다. 독자들에겐 이 이름이 어디서 일부러 찾아내서 지은 것 같은 약간 기묘한 이름이라 생각될는지 모르겠으나 이 이름은 결코 일부러 찾아서 지은 것은 아니며 다만 다른 이름을 지어주려 해도 지어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발생했었다는 것뿐이다. 그 사정이란 이런 것이다. 기억이라는 게 틀리지만 않는다면 아카키 예비치는 3월 23일 밤에 태어났다.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된 그의 어머니는 관리의 아내로서 더할 수 없이 훌륭한 여자였으며 갓난아기에게 소정의 절차를 밟아 세례식을 거행해 주기로 했었다. 산모는 아직 출입문 맞은편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 오른편에는 교부가 될 이반 이바노비치 예로슈킨이라는 전에 원로원의 과장을 지낸 바 있는 무척 훌륭한 어른이 서 있었으며 왼편에는 교모가 될 구경찰서장의 부인이며 세상에 보기 드문 정숙한 여인인 벨로브르쇼코바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산모에게 아기의 이름으로 모키나 소치, 호주 다자트라면 아무 것이나 좋으니 이들 세 이름 가운데 마음에 드는 곳을 고르라고 하였다. 틀렸어. 아기 어머니는 생각했다. 이름들이 어째 다 그 모양이람. 그래서 그녀의 마음에 들도록 인력의 다른 곳을 들춰보여 주었다. 이번에도 세 가지 이름이 나왔다. 트이필리, 둘라, 그리고 바라하시가 그것이었다. 맙소사. 이미 중년 고개를 넘긴 아기 어머니는 저도 모르게 탄식했다. 어쩌면 저런 괴상한 이름만 튀어나올까?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들 뿐이요. 바르다트나 바루라면 또 몰라도. 트리필린이 바라하시니 하는 이름을 어떻게 우리 아기에게. 인력을 한 장 또 넘겼더니 이번에는 밥시카이와 바우치시라는 이름이 나왔다. 이젠 알겠어요. 그녀는 말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는 것이 이 애의 팔자인가 보군요.
그런 이름보다는 차라리 이의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따서 붙여주는 것이 낫겠어요. 아버지 이름이 아카키니까 이에도 아카키라고 부르기로 하죠. 이렇게 해서 아카키 예비치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아기는 세례를 받는 동안 계속해서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울어댔다. 장차 자기가 만년 구둔간이 되리라는 걸 예감이라도 한 듯이. 이름이 지어진 유래는 이상과 같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아무래도 다른 이름을 지을 수 없었던 까닭을 독자 스스로가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이다. 그가 언제 어떻게 해서 지금의 그 관청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누가 그를 그 자리에 앉혔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국장이나 과장들은 수없이 바뀌었지만 그는 언제나 같은 자리, 같은 지위에서 여전히 석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모두들 이 사나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관리 제복을 입고 다소 이마가 벗겨진 지금의 모습 그대로 세상에 태어나기라도 한 것 같이 생각하게끔 되었다. 관청에서는 누구 한 사람 그에게 존경을 나타내는 일이 없었다. 수의들조차도 그가 드나들 때에는 자리에서 일어나기는커녕 마치 파리 새끼 한 마리가 날아 지나가기라도 한 듯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상사들은 냉담하고도 전제적인 태도로 그를 대했다. 부과장인가 하는 자는 늘상 그의 코 밑에 서류를 들이대며 이렇게 말한다. 정소 좀 해주겠소? 또는 이건 꽤 재미있는 일감인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거나 그 밖에 예의라는 걸 존중하는 직장에서라면 흔히 쓰는 상냥한 말 한마디 던지지 않고 다짜고짜 그의 코앞에 서류를 불쑥 내미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는 또 그대로 일감을 맡기는 사람이 누군지, 그에게 그럴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따위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저 코앞에 들이민 서류를 힐끔 바라보고는 그냥 받아가지고 곧바로 서류를 정서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젊은 관리들은 관청식의 위트를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그런 그를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갖가지 꾸며낸 이야기를 그의 면전에서 떠들어대곤 했다. 그의 하숙집 여주인이 칠순 노파인 것을 꼬투리 삼아 그가 그 여주인에게 늘상 얻어맞는다고 놀려대는가 하면 결혼식은 언제 올릴 셈이냐고 짓궂게 묻기도 하고 눈이 내린다면서 잘게 찢은 종이 조각을 그의 머리에 뿌려대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아카키 예비치는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듯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일을 하는데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었다. 그처럼 짓궂은 놀림 속에서도 그는 서류에 글자 하나 틀리게 써본 적이 없었다. 다만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 그의 팔꿈치를 툭툭 치며 일을 방해할 때만은 참지를 못하고 중얼거리듯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날 좀 가만둬 주시오. 왜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거요? 이렇게 말할 때의 그의 음성과 어조에는 야릇한 무엇인가가 일종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무엇이 어려 있었다. 그래서 최근 새로이 발령을 받은 젊은 관리 하나는 다른 친구들처럼 그를 놀려주려다가 갑자기 무엇에라도 찔린 것처럼 마음을 돌이켜 그만두고 만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젊은 관리의 눈에는 모든 것이 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이게 되었다. 그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지금껏 예의 바른 사교적인 사람들로 알고 교제해온 동료들로부터 그를 완전히 격리시키고 말았다. 그 후에도 오랫동안 더없이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조차도 이마가 벗겨진 작달막한 관리의 모습이 나를 좀 가만둬 주시오. 왜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거요? 하는 폐부를 찌르는 듯한 애처로운 말소리와 함께 문득문득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곤 하는 것이었다. 이 잦아드는 애처로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았다. 나도 당신의 형제요. 그럴 때면 이 젊은이는 가엾게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려버리곤 했다. 그 후 한평생을 통하여 그는 인간에게는 심지어는 세상이 고결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인간들에게조차 잔인하기 짝이 없는 야수 같은 성질이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는가를 경험하고 몇 번이나 무서운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건 그렇고 아카키 예비치만큼 자기 직무에 충실한 사람이 과연 있었을 것인가?
아니, 직무에 전념했다는 것만으로는 오히려 부족하다. 그는 자기 일에 애착을 느끼고 있었다. 서류를 장사하는 하찮은 일 속에서도 그런대로 다채롭고 즐거운 자기 세계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럴 때마다 그의 얼굴에는 즐거운 표정이 떠올랐다. 글자들 가운데서도 그는 몇몇 글자를 특히 좋아해서 그 글자가 나오기만 하면 금방 희색이 만연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눈을 찡긋거리고 입술까지 웅직거리곤 했기 때문에 그의 얼굴만 보아도 그의 펜촉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무슨 글자인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였다. 만일에 그의 열성에 알맞은 대우를 해주었다면 아마 본인은 깜짝 놀랐겠지만 필시 5등간쯤은 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수년간 열성적으로 일한 결과 그가 얻은 것이라고는 독설가인 동료들의 말 맞다나 제복에 달린 단추와 학문의 치질밖엔 없었다. 하긴 그에게 관심을 보인 사람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마음씨 너그러운 어느 국장은 오랜 기간 근무한 그를 격려하려는 생각에서 하찮은 서류의 정서보다는 좀 더 중요한 일을 그에게 맡기도록 명했다. 그래서 그에게 이미 작성되어 있는 서류를 참고 삼아 다른 관청에 제출할 보고서 같은 걸 작성하는 일이 주어졌다. 그렇다고 해봐야 그 일이라는 것도 표절을 바꾸고 몇 군데 동사를 1인칭에서 3인칭으로 고쳐 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그에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이마에 배는 진땀만 연신 손수건으로 닦고 있더니 마침내는 손을 들고 말았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는 역시 정서를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영원히 정서계로 남아있게 된 것이다. 그에게는 정서하는 일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는 옷차림 같은 것엔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본디 녹색이어야 할 제복은 붉고죽죽한 누런빛으로 변해 있었고 옷깃이 좁고 낮아서 그리 길지도 않은 목이건만 옷깃 위로 쑥 빠져나와 마치 러시아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몇십 개씩 머리에 이고 다니며 파는 속보로 만들어 대가리가 주걱거리는 고양이 새끼의 목 모양으로 유난히 길어 보였다. 뿐만 아니라 제복에는 늘 무엇인가가 묻어 있었다. 예컨대 마른 풀이라든가 실오라기가 붙어 있는 것이다. 더욱이 그는 하필 창문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창문 밑을 지나치고는 했기 때문에 모자 위에는 수박이며 참외 껍질 따위를 얹고 다니기 일쑤였다. 그는 날마다 거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일이 행해지는지에 대해선 한 번도 주의를 돌려본 적이 없었다. 모두가 알다시피 약삭빠른 젊은 관리들은 그런 것엔 항상 관심이 깊어서 반대편 부도를 걷고 있는 사람의 벨트가 헐거워 바지가 처져 있는 것까지 재빨리 발견해가지고는 연방 장난스러운 웃음을 웃곤 하는 법인데 아카키 예비치로 말하면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 경우 그것은 또박또박 단정하게 쓰여진 자기의 필적을 거기서 발견할 때뿐이었다. 그러다가 어깨너머로 불쑥 말대가리가 나타나서 얼굴에다 콧김을 훅 불어대기라도 하면 그때야 비로소 자기가 지금 서류 속에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길 복판에 서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었다. 집에 돌아오면 그는 곧바로 식탁에 앉아 굶주린 듯이 수프를 후딱 삼키고는 맛이야 어떻든 양파를 곁들인 소고기를 먹는데 파리 새끼건 뭐건 때마침 거기 있는 것이면 뭐든지 함께 목구멍 속에 쑤셔 넣는다. 그리고 배가 찼다고 느끼면 식탁에서 물러나 잉크병을 꺼내놓고는 집으로 가지고 온 서류를 또 정서하기 시작한다. 그 일마저 없을 때에는 취미 삼아 자기가 보관해둘 문서의 사본을 만들었다. 특히 문체의 아름다움과는 상관없이 어떤 새로운 인물이라든가 고위층의 인물 앞으로 가는 문서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면 반드시 사본을 만들어 두었다. 페테르스부르크의 잿빛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모든 관리들이 자기가 받는 봉구백과 개인적인 취미에 따라 나름대로 저녁 식사를 배불리 먹고 나서 관청에서의 펜촉 소리라든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용무, 필요 이상으로 자진해서 떠맡는 갖가지 일거리 등 모든 것에서 벗어나 모두가 다리를 쭉 뻗고 쉴 때 자기의 여가를 한껏 즐겨보려고 정력 좋은 사람은 극장으로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여인의 모자라도 구경할 셈으로 거리로 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하잘것없는 관리사회에서는 선망의 대상인 아리따운 아가씨에게 아첨하는 데 시간을 소비하려고 야회를 찾아갈 때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대부분의 경우인데 만찬이나 소풍 같은 걸 단념하는 등 많은 것을 희생하여 겨우 사들인 램프나 그 밖의 몇 가지 세간살이를 어느 정도 유행에 맞춰 꾸며놓은 아파트 3층이나 4층에 사는 친구 집으로 놀러들 갈 때 다시 말해서 모든 관리들이 저마다 아파트에 들어있는 친구네 비좁은 방으로 흩어져서 카드놀이를 하며 싸구려 과자 조각에 홍차를 곁들여 마시든가 기다란 파이프에 담배를 피우면서 카드장이 나눠지는 동안 러시아인이면 어떤 처지에도 인연을 끊지 못하는 상류사회에서 흘러나오는 뜬소문들을 서로 이야기하거나 또는 화재가 없을 경우엔 어느 경비 사령관한테 팔코네가 만든 동상의 말꼬리가 잘려나갔다는 보고가 들어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느니 하는 캐캐묵은 에피소드를 재탕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열심히 향락을 찾고 있는 그런 시간에도 아카키 예비치는 이런 즐거움에 빠지는 일이 전혀 없었다. 지금까지 그의 모습을 어느 야외 석상에서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마음에 흡족하도록 정설을 하고 나서 내일도 하느님께서 무슨 일거리를 주시겠거니 하고 미리부터 내일 일을 생각하고 빙그레 미소 지으며 잠자리에 드는 것이었다. 연봉 400루블로 자기 운명에 만족할 줄 아는 인간의 평화로운 생활은 이렇게 흘러갔다. 그리고 만일 인생 행로에 여기저기 버티고 있는 여러 가지 불행만 없었던들 그의 이런 생활은 만년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계속되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 불행이라는 것은 비단 9등간에게뿐 아니라 3등간에게도 4등간에게도 7등간에게도 기타 모든 인간들 심지어는 누구에게도 조언을 해주지 않는 대신 누구한테도 조언을 구하지 않는 그런 인간에게까지 찾아들게 마련인 것이다. 페테르스부르크에는 연봉 400루블 정도밖에 안 되는 모든 인간에게 하나의 강적이 있다. 그 강적이란 다름 아닌 북극 특유의 혹한이었는데 하긴 건강에 아주 좋다는 주장도 없는 것은 아니다. 아침 8시가 지나서 관청에 출근하는 관리로 거리가 꽉 메워질 무렵이면 혹독한 추위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어찌나 따갑게 코끝을 찌르는지 가엾은 관리님들은 자기 코를 어떻게 간수해야 할지를 모르고 쩔쩔매는 것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조차 추위에 머리가 띵해지고 눈물이 글썽해지는 시간이라 가련한 9등간 따위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다. 자구책이란 오직 한 가지, 초라한 외투로 목을 감싸고 대여섯 개의 길목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통과하여 수의실에 뛰어들어가서는 제자리 걸음을 하며 그곳까지 오는 사이 얼어붙은 사무 능력이나 자질을 녹이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카키 예비치도 거리를 댈 수 있는 한 빨리 뛰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지 등과 어깨가 유난히 따가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마침내 그는 자기 외투가 뭔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집에 돌아와서 찬찬히 살펴보니 잔등과 어깨의 두 서너 군데가 마치 모기장처럼 성글게 되어 있는 게 눈에 띄었다. 천이 다를 대로 달아 안이 훤히 비춰질 정도였고 안감도 다 해져 있었다. 아카키 예비치의 외투 또한 동료 관리들의 조석거리가 되어왔다. 외투라는 그 훌륭한 이름은 이미 간 곳 없고 겉조골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물건이었다. 사실 그것은 야릇한 모양의 외투였다. 외투깃이 해가 갈수록 작아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부분을 깁는 데 쓰여졌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외투를 깁는 재봉사의 솜씨 역시 그리 신통치가 못해서 흡사 보릿자루 같은 것이 영 볼품이 없었다. 사태가 이쯤 되었다는 걸 깨달은 아카키 예비치는 외투를 페트로비치에게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페트로비치는 뒤쪽 계단으로 통하는 4층 한쪽 구석에 살고 있는 재봉사인데 애꾸 눈에다 곰보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나 그 밖의 사람들의 우독과 바지 등 속을 제법 솜씨 있게 수선해주는 것이었다. 물론 이것은 그가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다른 돈벌이에 정신이 팔리지 않았을 때에만 그랬다. 하긴 이런 재봉사 얘기를 길게 늘어놓을 것까진 없을 것도 같지만 소설에서는 어떤 인물의 성격이건 빠짐없이 묘사해야 한다는 게 이제는 통례로 되어 있으니 부득이 페트로비치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기로 하겠다. 본디 그는 그리고리라고 이름만으로 불리는 어느 귀족 지주의 농노였는데 그가 페트로비치라고 불리게 된 것은 농노 해방증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되어 축제일 때마다 진탕 술을 마셔대기 시작한 후부터의 일이다. 그래도 처음에는 큰 축제일 때만 마시더니 얼마 후부터는 달력에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 날이면 빼놓지 않고 술을 마셨다. 이전만은 자기 선조들의 습관에 충실한 셈이지만 마누라와 다툴 때에는 쌍놈의 계집이라느니 죽일 년이라느니 하고 욕설을 퍼부어댔다. 기왕 마누라 얘기가 나왔으니 이 여자에 대해서도 몇 마디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녀에 대해선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그저 페트로비치에겐 마누라가 있고 그 마누라는 머리수건 대신 모자를 쓰고 다닌다는 것 정도가 고작인 것이다. 그러나 그다지 눈길을 끌만한 용모는 아닌 듯 그녀 옆을 지나칠 때 콧수염을 쫑긋거리며 괴상한 소리를 내면서 모자 밑을 힐끗 들여다보는 것은 기껏해야 근위병 정도라는 것이다. 페트로비치의 거처로 통하는 뒤쪽 계단은 온통 구조물 투성이로 축축한 데다가 누구나가 다 알다시피 페테르스부르크의 아파트 뒷계단이 모두 그렇듯 눈을 자극하는 지독한 알코올 냄새가 흠뻑 배어 있었다. 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아카키 예비치는 페트로비치가 수선삭스를 얼마나 달랠지 벌써부터 마음에 걸렸다. 그는 2루블 이상은 주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작정했다. 문은 열려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마누라가 무슨 생선을 굽고 있는지 부엌에는 그야말로 바퀴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을 만큼 연기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아카키 예비치는 그의 마누라 몰래 얼른 부엌을 통과하여 방으로 들어갔다. 마침 페트로비치는 나무로 만든 폭이 넓고 아무런 칠도 되어 있지 않은 작업대 위에 흡사 터키 총독처럼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다. 일할 때의 재봉사들의 습관대로 그는 맨발이었다. 제일 먼저 아카키 예비치의 눈에 띈 것은 두드러진 발톱이 거북등처럼 두껍고 단단하게 보이는 눈에 익은 그의 엄지발가락이었다. 페트로비치는 명주실과 무명실타래를 목에 걸고 헌옷을 무릎 위에 펼쳐놓고 있었다. 그는 벌써 3분가량이나 바늘에 실을 깨려고 애쓰다가 방이 어두운 데다가 실까지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잔뜩 화가 나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참이었다. 제기랄, 되먹지 않은 계집년처럼 꽤나 애를 먹이는군. 아카키 예비치는 공교롭게도 페트로비치가 화를 내고 있는 바로 그때에 자기가 찾아온 것이 좀 언짢았다. 그로서는 페트로비치가 이미 거나하게 취해 있거나 또는 그 마누라의 표현대로 애꾸눈이 싸구려 보드카 술에 빠져 있을 때 무엇이든 일감을 맡기는 것이 좋았다. 그럴 경우 페트로비치는 언제나 기꺼이 값을 깎아줄 뿐더러 고맙다고 인사를 하기까지 했다. 하긴 그 마누라가 찾아와서는 자기 남편이 취한 김에 싸게 일을 맡겼다고 우는 소리를 하기가 일쑤지만 그렇더라도 시코페이카 은전 한 입만 더 주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페트로비치가 정신이 말짱한 것 같으니 흥정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얼마나 호되게 값을 부를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아카키 예비치는 재빨리 그것을 눈치채고는 마음을 받고 그냥 되돌아서려 했으나 때는 이미 늦어버렸다. 페트로비치가 하나밖에 없는 그 눈을 가늘하게 만들며 이쪽을 쳐다보는 바람에 아카키 예비치는 엉겹결에 그만 입을 열고 만 것이다. 잘 있었나 페트로비치? 어서 오십시오 나리. 이렇게 대꾸하고 페트로비치는 상대방이 무슨 일감을 가져왔는가를 알아보려고 아카키 예비치의 손을 힐끔 훔쳐보았다. 오늘 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페트로비치, 실은 뭐랄까.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아카키 예비치는 무엇을 설명하려고 할 때면 언제나 전치사 내지 부사, 심지어는 아무 뜻도 없는 접두사 따위를 함부로 늘어놓는 버릇이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용건이 좀 까다로운 경우엔 말을 완전히 맺지 못하기가 일쑤여서 그건 분명히 전혀 그 뭐랄까 하는 식으로 말을 꺼내놓고는 이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래도 제깐엔 할 얘기를 다 한 것으로 생각되는지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마는 일도 종종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죠? 페트로비치는 이렇게 물으면서 하나밖에 없는 눈으로 그가 입고 있는 제복을 옷깃에서부터 소매뿌리, 어깨, 옷자락, 그리고 단추구멍에 이르기까지 쭉 훑어보았다. 그것은 페트로비치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이었으므로 너무나 눈에 익은 옷이었다. 하기는 손님을 보면 가장 먼저 그렇게 하는 것이 재봉사들의 몸에 밴 습관인 것이다. 다름이 아니라 페트로비치, 저 외투가 말이야. 아니, 겉에 실밥은 다른 데는 아직 멀쩡한데 먼지가 좀 앉아서 허름하게 보이긴 해도 아직 새 옷이나 다름없어. 다만 한 군데가 약간 알겠지? 그뿐이야. 손볼 때도 별로 없을 거고. 페트로비치는 화장옷 같은 그의 외투를 받아서 우선 작업대 위에 펼쳐놓고 한참 동안 이리저리 살펴보고 나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손을 뻗어 창틀에서 둥그런 코담배통을 집어들었다. 그 담배통에는 어떤 장군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으나 바로 얼굴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손가락으로 구멍이 뚫려져서 거기에 네모난 종이가 붙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장군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었다. 코담배를 한번 들이마시고 난 페트로비치는 두 손으로 외투를 펼쳐들고 밝은 데다 찬찬히 비춰보더니 또다시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또 한 번 장군 조상에 종이 조각이 붙은 뚜껑을 열고 담배를 콧구멍에 채워 넣은 다음 뚜껑을 덮어 담배통을 치워놓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안 되겠어요. 수선할 수 없습니다. 외투가 워낙 낡아서. 이 말에 아카키 예비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왜 안 되겠다는 건가? 응? 페트로비치? 그는 마치 어린애가 애원하는 듯한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작 어깨가 좀 해졌을 뿐이잖아. 자네한테는 적당한 헝겊 조각이 있지 않나. 헝겊이야 찾아보면 나오겠죠. 페트로비치가 대답했다. 그렇지만 어디 헝겊을 대고 기울 수가 있어야죠. 천이 하도 낡아서 바늘로 건드리기만 해도 쭉쭉 찢어나가고 말겠는거려. 그렇대도 상관없지. 다른 천을 겉에 붙이면 될 테니까. 다른 천을 어떻게 붙입니까? 바닥이 형편없게 돼서 바늘을 꽂을 만한 데조차 없는거려. 말이 좋아 오시지 바람이 좀 불기만 해도 갈기갈기 찢어져 날아가 버릴 겁니다. 어쨌든 손을 좀 봐주게나. 이건 분명히 안 되겠어요. 페트로비치는 딱 잘라 말했다. 바닥천이 워낙 낡아서 손을 댈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그보다도 이제 곧 추운 겨울인데 차라리 이걸 잘라서 정강이 바지라도 만드시는 게 좋을 겁니다. 양말만으론 아무래도 발이 시릴 테니까요. 하기는 정강이 바지라는 건 역시 독일 놈들이 좀 더 많이 돈을 긁어 모으려고 생각해낸 물건이지만요. 페트로비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일인들을 조소하길 좋아했다. 외투는 아무래도 새 것을 장만하셔야겠습니다. 새 것이라는 말을 듣자 아카키 예비치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방 안의 것들이 갑자기 전부 뒤죽박죽되어 보였다.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라고는 담배통 뚜껑에 그려진 얼굴에 종이 조각이 붙은 장군의 초상뿐이었다. 새 것으로 장만하다니 어떻게 내가 여전히 꿈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은 심정으로 그는 말했다. 내게 그런 돈이 있어야지. 아무튼 새 것을 장만하셔야 합니다. 페트로비치는 매정스럽게 되풀이했다. 하지만 만약 새로 맞춘다면 대체 금액 말씀인가요? 그래. 글쎄올시다. 150루블하고 좀 더 먹힐 겁니다. 페트로비치는 이렇게 말하고는 의미심장하게 입술을 한 일자로 꼭 다물었다. 그는 극적인 효과를 무척 좋아했다. 무슨 말로든 느닷없이 상대방을 당황케 만들고 나서 상대방이 어떤 얼굴을 하는지 곁눈질로 살피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뭐? 외투 한 벌에 150루블이라고? 가엾은 아카키 예비치는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른 것은 어쩌면 생전 처음이었는지도 모른다.
언제나 낮은 목소리로 조용조용 말하는 그였으니까. 그렇습니다. 페트로비치는 말했다. 더 비싼 외투도 얼마든지 있는 거립쇼. 기세다 담비터를 대고 모자 안을 비단으로 대려면 200루블은 듭니다. 페트로비치, 제발 좀 봐주게. 아카키 예비치는 페트로비치의 말이나 그 효과 같은 것은 아예 듣고 싶지도 않다는 듯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든 좀 수선을 해주게나. 얼마 동안만이라도 입고 다닐 수 있게. 아니, 소용없습니다. 공연히 헛수고를 하고 돈만 없앨 뿐이죠. 페트로비치는 말했다. 이 말에 아카키 예비치는 완전히 풀이 죽어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러나 페트로비치는 손님이 돌아간 후에도 입술을 한 일자로 담은 채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일에는 손도 대지 않고 한참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자기의 권위도 손상되지 않았고 재봉사의 기술도 값싸게 팔아넘기지 않은 것이 잠옷 흐뭇했던 것이다. 한 길에 나와서도 아카키 예비치는 무슨 악몽이라도 꾸고 있는 듯했다. 이거 큰일 났군.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 미처 생각지 못했어. 그리고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렇게 덧붙였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결국은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지만 이건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이야. 다시 오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뇌까렸다. 그렇단 말이지. 하지만 이걸 누가 생각인들 했겠어. 정말이야. 이런 변을 당할 줄이야. 이렇게 말하고는 그는 거의 무의식 중으로 집으로 가지 않고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도중에 옆을 지나던 굴뚝 청소부가 그 더러운 옆구리로 그를 들이받아 어깨 부분이 온통 시커멓게 되었다. 그리고 건축 중인 건물 꼭대기에서는 석회가루가 쏟아져 내려 그의 머리는 마치 흰모자를 쓴 것처럼 되어버렸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결국 얼마를 더 가서 옆에 장총을 세워놓고 못이 박힌 주먹 위에다 쇳불 파이프의 담뱃대를 털고 있는 순경과 부딪혔을 때에야 어느 정도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실은 순경이 호통을 쳤기 때문이었다. 어쩌자고 남의 코앞에 불쑥 나타나는 거요. 눈도 없어? 그 말에 그는 문득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나서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때야 비로소 그는 생각을 가다듬고 자기의 처지를 똑바로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밑도 끝도 없는 단편적인 말이 아니라 모든 일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친구에게라도 하듯이 조리 있고도 솔직한 말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아니야. 아카키 예비치는 말했다. 오늘은 페트로비치한테 부탁해봐야 소용없어. 그치는 오늘 틀림없이 마누라한테 얻어맞았거나 어떻게 된 모양이니까. 차라리 일요일 아침에 찾아가는 게 나을지도 몰라. 토요일 저녁에 한잔하고 난 다음이니까. 그 한쪽 눈이 개슴츠레해 가지고는 해장술 생각이 간절할 테지만 마누라가 술값을 줄 리 만무하거든. 그럴 때 시코페이카쯤 손에 쥐어주면 그치도 한결 고분고분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외투도... 아카키 예비치는 혼자서 이렇게 판단하고 스스로 용기를 북돋워 일요일까지 기다렸다. 다음 일요일 페트로비치의 마누라가 어딘가로 외출하는 것을 먼 데서 확인하고 그는 곧 페트로비치를 찾아갔다. 페트로비치는 그가 예상했던 것처럼 토요일 저녁에 한잔하고 난 다음이라 아직 잠이 덜 깬 사람 모양 눈이 개슴츠레해가지고 방바닥에다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러나 용꾼이 무엇인지 알자마자 흡사 악랄한 놈이 흔들어 일으키기라도 한 듯 금세 태도가 바뀌었다. 안 된다니까요.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새로 한 벌 맞추십시오. 아카키 예비치는 얼른 식포페이카짜리 은잔 한 입을 그의 손에 슬쩍 쥐어주었다. 감사합니다, 나리. 나리의 건강을 축복하는 뜻에서 간단히 한 잔 마시기로 하겠습니다. 페트로비치는 말했다. 그리고 외투에 대해서는 염려 놓으십시오. 그 외투는 이젠 아무짝에도 못 씁니다. 제가 새 것으로 한 벌 잘 지어드리죠. 그럼 외투 문제는 그렇게 결정된 겁니다. 아카키 예비치는 여전히 외투의 수선을 고집했으나 페트로비치는 끝까지 들으려고도 않고 이렇게 말했다.
새 것으로 틀림없이 잘 지어드릴 테니 그 점만은 저를 믿으십시오. 정성껏 해드리겠습니다. 모양도 유행에 맞게 하고 옷깃 쓴 은으로 도금한 단추로 채우도록 만들죠. 그때야 비로소 아카키 예비치는 부득이 새 외투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완전히 낙심해버렸다. 사실 말이지 무슨 돈으로 외투를 새로 맞춘단 말인가? 물론 어느 정도는 명절 상여금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돈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리 할당되어 쓸 때가 다 정해져 있는 것이다. 바지도 새로 장만해야 하고 장화 창가리를 한 구두방의 묵은 외상도 갚아야 하고 그 밖에도 루바슈카 세 벌과 활자로는 그 이름을 적기조차 창피한 속옷가지를 두억가량 삭바느질꾼에게 맡겨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상여금은 받기가 무섭게 죄다 없어져 버리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설령 국장이 특별히 자비를 베풀어 40루블로 되어 있는 상여금을 45루블이나 50루블로 올려준다 하더라도 역시 손에 남는 돈은 보잘것없을 것이고 새 외투 맞추기에는 바다의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하기는 페트로비치에게는 느닷없이 터무니없게 값을 비싸게 부르는 엉뚱한 버릇이 있어 때로는 그 마누라까지도 참지를 못하고 고함을 칠 때가 있다는 건 아카키 예비치도 알고 있었다. 여보, 당신 미치지 않았소? 바보 같으니. 어떤 땐 공짜나 다름없는 헐값으로 일을 맡는가 하면 이번엔 또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비싸게 부르는 거요? 당신을 통째로 내다 팔아도 아마 그만한 값은 못 받으리다. 그리고 페트로비치라면 외투 한 벌에 80루블 정도로 일을 맡아주리라는 것도 물론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대체 어디서 80루블을 만든단 말인가? 그 절반 정도라면 가능할지 모른다. 아니, 그보다 좀 많더라도 어떻게 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반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그러나 독자는 여기서 처음에 그 반액이 어디서 생긴 돈인가를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카키 예비치는 1루블을 쓸 때마다 이 코페이 칸이 뚜껑에 구멍이 뚫린 열쇠로 채울 수 있게 만들어진 조그만 상자에 저금을 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리고 반년마다 그동안에 모인 동전의 액수를 조사하여 그것을 소액 은하로 바꾸어 놓고 했는데 꽤 오랫동안 계속해 왔기 때문에 몇 해 동안 이렇게 해서 모인 금액이 40루블이 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반액은 이미 수중에 가지고 있는 셈이었다. 그렇지만 나머지 반액은, 다시 말해서 나머지 40루블은 어디서 구해야 좋단 말인가? 아카키 예비치는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적어도 앞으로 1년간은 일상의 비용을 바싹 줄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저녁마다 마시던 홍차도 끊고 밤에는 촛불도 켜지 않고 무엇이든 일을 해야 할 때에는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의 방에 가서 거기 있는 촛불 밑에서 하기로 했다. 또 길을 걸을 때도 구두 밑창이 빨리 닳지 않도록 돌로 포장된 길에서는 되도록 조심스럽게 발꿈치를 들다시피 하고 살금살금 걷기로 했다. 그리고 속옷가지를 세탁소에 보내는 횟수도 되도록 줄이고 옷이 빨리 해지지 않도록 집에 돌아오는 즉시 죄다 벗어버리고 두꺼운 무명 실내복 하나만 입기로 했다. 이 실내복으로 말하면 이제는 둘째가라면 서운할 만큼 오래된 물건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이런 궁핍한 생활에 익숙해지기가 힘들었으나 얼마 후부터는 이럭저럭 익숙해져서 별로 지장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녁 한 끼를 굶고 지낼 수도 있게 되었다. 그 대신 앞으로 새 외투가 생길 거라는 희망에 정신적인 양식은 그것으로 충분히 얻고 있었다. 이때부터 자기의 존재 가치가 더욱 충만해지고 마치 결혼이라도 하여 그 어떤 다른 사람이 늘상 곁에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었고 이제는 혼자서가 아니라 인생의 즐거운 반려자가 자기와 합심하여 인생 행로를 함께 걷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었는데 그 반려자란 다름 아니라 두툼하게 솜을 넣고 절대로 닳아 떨어지지 않는 질긴 안감을 댄 새 외투였다. 그는 전보다 한결 활발해진 것 같았고 자기 목적을 확고하게 정한 사람처럼 성격까지도 굳건해졌다. 회의와 우유부단, 다시 말해서 흐리멍텅한 의심이나 망설임이 그의 얼굴이나 행동에서 저절로 사라져갔다. 때로는 두 눈을 반짝이며 이왕이면 외투깃에 담비 가죽을 대면 어떨까 하는 대담하게 짝이 없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다. 이런 생각은 거의 방심 상태까지 그를 이끌어가기도 했다.
한 번은 서류를 정서하는 도중에 하마터면 글씨를 틀리게 쓸 뻔까지 한 것이다. 아차! 하는 소리가 목구멍에서 튀어나오려는 걸 간신히 억제하고 황급히 성어를 그은 일조차 있었다. 한 달에 한 번씩이긴 했지만 달이 바뀔 적마다 그는 페트로비치를 찾아가서 옷감을 어디서 사는 것이 좋으냐, 무슨 색깔로 하는 것이 좋으냐, 값은 얼마 정도의 것을 사면 적당하겠냐는 등 이것저것 외투에 관한 의논을 하고는 다소 염려되는 바가 있긴 했지만 머지않아 옷감을 사다가 정말로 외투를 지어 입게 될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하며 언제나 흡족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곤 하는 것이었다. 일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전되어 갔다. 국장이 아카키 예비치에게 40루블이 아닌 무려 60루블을 상여금으로 준 것이다. 아카키 예비치한테 외투가 필요하다는 걸 국장이 미리 알고 있었음인지 아니면 일이 우연찮게 그렇게 들어맞은 것인지 아무튼 그 결과 20루블이 덤으로 손에 들어오게 된 셈이었다. 이러한 사정이 일을 더욱 빠르게 진전시킨 것이다. 그리고 두서너 달가량 배를 줄이고 나니 아카키 예비치의 수중에는 약 80루블의 돈이 모였다. 여느 때는 지극히 평온하기만 하던 그의 심장도 이때만큼은 세차게 고동치기 시작했다. 돈이 마련된 그는 페트로비치와 함께 옷감을 사러 나섰다. 그들이 산 것은 썩 좋은 나사지였다. 그도 그럴 것이 벌써 반년 전부터 그것만을 생각해왔고 거의 매달이라고 할 정도로 가게에 들러 값을 맞춰왔기 때문이다. 재봉사인 페트로비치도 이보다 더 좋은 나사지는 없을 거라고 말했다. 안감으로는 포플린을 쓰기로 했다. 페트로비치의 말로는 오리 가는 고급 천이므로 보기에도 좋고 번지르르하여 비단보다 오히려 낫다는 것이다. 단비 털가죽은 너무 비쌌으므로 쓰지 않기로 하고 그 대신 그 가게에서 제일 좋은 고양이 털가죽을 골랐다. 멀리서 보면 영락없이 단비 털가죽으로 오해할 만한 물건이었다. 페트로비치는 외투를 짓는데 꼬박 2주일이 걸렸다. 솜 넣은 데를 그렇게까지 꼼꼼히 누비지만 않았어도 일은 훨씬 빨리 끝났을 것이었다. 바느질 삭수로 페트로비치는 12루블을 받았다. 그보다 싸게는 절대로 안 되었다. 하나에서 10까지 일일이 명주실을 써서 이중으로 촘촘히 꼬맸을 뿐 아니라 솔개 하나하나마다 일일이 바로잡아 줄을 세워주기까지 했으니 말이다. 그날은 분명하게 언제인지 말할 수 없지만 아무튼 페트로비치가 외투를 가져다 준 것은 이른 아침이어서 마침 관청에 출근하기 조금 전이었다. 어쩌면 그렇게도 적당한 때에 외투를 가져왔는지. 이미 제법 매서운 추위가 시작되어 이제부터는 날씨가 더욱 추워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페트로비치는 인류 재봉사 못지않은 모습으로 외투를 들고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아카키 예비치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드름을 피우는 듯한 표정이 서리어 있었다. 그것은 마치 자기가 완성한 것이 결코 시시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기껏해야 안이나 깃고 낡은 옷이나 수선하는 재봉사와 신품을 만들어내는 재봉사와의 현격한 차이를 스스로 보여주었다는 자부심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는 싸가지고 온 커다란 수건을 풀어 외투를 꺼냈다. 수건은 세탁소에서 방금 가져온 것이었으므로 외투를 꺼낸 다음 본래의 용도에 쓰기 위해 곧 접어서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는 외투를 꺼내놓고 잠옷 자랑스러운 얼굴로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나서 두 손으로 받쳐들고 익숙한 솜씨로 아카키 예비치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그리고 등에서부터 밑으로 가볍게 매만져 옷자락을 반듯하게 당겼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앞섭이 약간 벌어지게 아카키 예비치의 몸을 감싸주어 보았다. 아카키 예비치는 나이값을 하느라고 솜의 길이가 어떤지 확인해보고 싶어 했다. 페트로비치는 소매에 팔을 꿰는 걸 거들어 주었다. 소매 역시 흠잡을 데가 없었다. 요컨대 외투는 맵시 있게 몸에 잘 맞는 것 같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페트로비치는 아카키 예비치와는 오래전부터 친숙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싼 값에 만들어 주었지만 이걸 만일 네프스키 거리에서 맞추었으면 품상만도 최소한 75루블은 주었어야 했을 거란 말을 빼놓지 않았다.
아카키 아카키 예비치는 이 점에 대해서 페트로비치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거니와 그가 즐겨 불러대는 터무니없는 큰 금액은 말만 들어도 겁이 나곤 했다. 그는 페트로비치에게 삭슬 치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한 다음 새 외투를 입은 채 곧 직장으로 향했다. 페트로비치는 뒤따라 밖에까지 나와 거리에 서서 한참 동안이나 멀리서 외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일부러 꾸불꾸불한 골목길을 달려 다시 거리를 빠져나와서는 또 한 번 자기가 만든 외투를 다른 각도에서, 즉 정면에서 바라보았다. 한편 아카키 아카키 예비치는 더없이 들뜬 기분으로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는 순간순간 어깨에 새 외투의 감촉을 느끼며 내심 흡족하여 몇 번씩이나 혼자서 미소를 짓기까지 했다. 사실 두 가지 이점이 있었다. 그 하나는 따뜻하다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멋있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직장인 관청까지 와 있었다. 수의실에서 그는 외투를 벗어 위에서 아래까지 한 차례 훑어본 다음 잘 보관해달라고 수의에게 신신당부하였다. 어떻게 알았는지 아카키 아카키 예비치에 그 누더기가 없어지고 새 외투가 생겼다는 소문이 금세 관청 내에 쫙 퍼졌다. 즉시 아카키 아카키 예비치의 새 외투를 구경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수의실로 달려왔다. 모두들 앞을 다투어 축하와 칭찬의 말을 해대는 바람에 아카키 아카키 예비치도 처음엔 빙그레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으나 나중에는 오히려 낯이 뜨거울 정도였다. 모두들 그를 둘러싸고 새 외투를 축하하는 뜻에서 한 잔 내야 한다느니 적어도 모두에게 한턱을 내야 한다느니 하며 수선을 떨어댔다. 아카키 아카키 예비치는 완전히 어리둥절해져서 도대체 무슨 구실을 붙여 거절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좋기 5, 6분은 지난 다음에야 이건 절대로 새 외투가 아니다. 중고품이나 다름없는 물건이다. 라고 제법 순진하게 위기를 모면해보려 했다. 나중에는 동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과장의 지위에까지 올라간 어떤 사나이가 자기는 결코 거만한 사람이 아니며 아랫 사람들과도 곧잘 어울린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속셈이었는지 대신 제의했다. 그럼 아카키 아카키 예비치 대신 내가 자리를 마련할 테니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 와서 차라도 한 잔씩 하는 게 어떻겠소? 마침 오늘은 내 세례명 축일이기도 하니까 말이오.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모두들 그 자리에서 부과장에게 축하의 인사를 하고 기꺼이 그의 초대를 받아들였다. 아카키 아카키 예비치는 적당한 핑계를 대고 그 야회에 빠지려 했으나 모두들 그건 예의에 어긋난다느니 수치스러운 행동이라느니 체면을 지켜야 할 게 아니냐느니 하며 떠들어대는 바람에 도저히 초대를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잠시 후에는 덕분에 밤에도 새 외투를 입고 외출할 기회가 생겼다는 데 생각이 미치자 오히려 즐거웠다. 이날 하루는 아카키 아카키 예비치에겐 더없이 경사스러운 축일이었다. 그는 지극히 행복스러운 심정으로 집에 돌아와서 외투를 벗어 조심스럽게 벽에 걸어놓고는 다시 한번 외투에 건 나사지와 앙감을 매만져 본 다음 일부러 전에 입던 낡을 대로 낡은 누더기를 꺼내어 새 것과 비교해 보았다. 그의 입에서는 절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천양지차란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았다. 그러고 나서 식사를 하면서도 줄곧 그 누더기의 모습을 떠올리며 입가에 쓴 웃음을 지었다. 유쾌한 기분으로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서류 따위는 정쌀 생각도 않고 어두워질 때까지 그대로 침대에 누워 뒹굴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자 얼른 옷을 갈아입고는 그 위에 외투를 껴입고 거리로 나섰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이날 저녁 사람들을 초대한 그 관리가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 분명히 말할 수는 없다. 기억이라는 것이 희미해져서 페테르스부르크의 모든 거리들과 집들이 한데 뒤엉겨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섞여버렸기 때문에 그 속에서 뭔가 한 가지를 온전한 모습으로 끄집어낸다는 건 지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관리가 시내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주택지에 살고 있었던 것만은 확실하다. 아카키 아카키 예비치의 집과는 매우 먼 거리였다. 처음에는 아카키 아카키 예비치는 어두컴컴하고 인적이 뜸한 길을 걸어야 했으나 그 관리의 집이 가까워짐에 따라 거리는 점차 활기를 띠며 번화해지고 조명도 한층 밝아졌다.
오가는 사람들의 수도 늘어서 아름답게 차려입은 기부인들과 수달피 가죽을 옷깃에 단 남자들의 모습도 눈에 띄기 시작했다. 격자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초라한 영업용 설매들은 차츰 자취를 감추었고 대신 새빨간 빌로드 모자를 머리에 얹은 멋진 복장의 마부들이 무릎덮개가 달린 번지르한 고급 마차를 몰고 가는 것이 더욱 자주 눈에 들어왔다. 마부석을 화려하게 장식한 개인용 전용 마차들이 눈 위로 요란스러운 바퀴 소리를 내며 거리를 질주했다. 아카키 에비치는 신기한 듯이 이런 것들을 바라보았다. 벌써 몇 해 동안이나 그는 밤거리에 나와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등불이 휘황한 상점 진열장 앞에 멈춰서서 그는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포스터를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구두를 벗으려고 날씬한 다리를 허벅지까지 드러내 보이고 있는 미녀의 모습과 그 뒤로 입술 밑에 세모꼴의 수염을 멋지게 기른 사나이 하나가 옆방문에서 목을 들이밀고 있는 모양이 그려져 있었다. 아카키 에비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피식 웃고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가 왜 피식 웃었을까? 그에겐 전혀 알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역시 어떤 인간이건 거기에 대해 그 어떤 감각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모든 관리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역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일까? 프랑스인들이란 정말 어쩔 수 없는 자들이라니까. 마음만 내키면 못하는 짓이 없거든. 어쩌면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사람의 마음속에 기어들어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낱낱이 들춰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마침내 그는 부과장이 살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다. 부과장은 꽤 호화롭게 살고 있었다. 계단에는 등불이 휘황했다. 그의 숙소는 2층에 있었다. 현관 대기실에 들어서자 마룻바닥에 줄지어 있는 여러 켤레의 고무더신이 아카키 에비치의 눈에 띄었다. 방 한가운데는 더신에 에워싸여 사모바르가 흰 증기를 뿜으며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벽에는 외투와 레인코트가 쭉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는 수달피와 빌로드 깃을 단 것도 섞여 있었다. 벽 저쪽 너머 옆방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왔는데 마침 문이 열리고 하인이 빈 컵이며 크림 접시, 그리고 비스켓 접시 등이 담긴 쟁반을 들고 나왔으므로 갑자기 그 소리가 더 크고 똑똑해졌다. 동료 관리들은 꽤 오래전에 이미 모여서 벌써 차 한 잔씩 마신 모양이었다. 아카키 에비치는 제 손으로 외투를 걸어놓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순간 여러 개의 촛불과 관리들, 그리고 담배 파이프와 카드놀이 탁자 등이 한꺼번에 눈에 확 들어오며 사방에서 왁자지껄하는 소리와 의자 움직이는 소음 등이 그의 귀를 때렸다. 그는 멋쩍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 한가운데 어색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하고 서 있었다. 그러나 동료들은 그가 온 것을 발견하자 환성을 울리며 환영했다. 그들은 즉시 현관 대기실로 몰려나가 그의 외투를 또 한 번 구경하였다. 아카키 에비치는 다소 낯이 간지럽기는 했지만 원래가 순진한 사람이었으므로 모두들 자기 외투를 칭찬하는 것을 보고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얼마 후에는 모두들 아카키 에비치도 외투도 그대로 내버려둔 채 다시 카드놀이 탁자로 되돌아갔다. 방 안의 소음이며 이야기 소리, 북적거리는 사람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카키 에비치에겐 놀랍고도 이상하게만 여겨졌다. 무엇을 해야 좋을지, 손발이나 몸 전체를 어디다 두어야 좋을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생각 끝에 그는 카드놀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 옆에가 앉아서 카드장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의 얼굴을 살펴보기도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하품이 나오기 시작했다. 더욱이 여느 때 같으면 잠자리에 들어가 있을 시간이 훨씬 지나 있었으니 그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주인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가려 했으나 다른 사람들이 새 외투가 생긴 것을 축하하는 뜻에서 샴페인 한 잔이라도 꼭 마시고 가야 한다고 우기며 놓아주질 않았다. 그로부터 1시간쯤 지나서 밤참이 나왔다. 야채 샐러드와 콜드 비프, 고기 만두와 파이, 그리고 샴페인이 곁들여져 있었다. 아카키 에비치도 곤유에 못 이겨 유리잔으로 2잔이나 마셨다. 그러자 방안이 아까보다는 좀 더 흥겨워진 것 같이 느껴지긴 했지만 이미 자정이 넘었으니 집에 돌아갈 시간이 너무 늦었구나 하는 생각을 아무래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는 주인이 만류할까 싶어 살그머니 방을 빠져나와 현관 대기실에서 외투를 흔들어 먼지를 잘 털어가지고는 어깨에 걸쳐 입고 계단을 내려와 거리로 나섰다. 거리는 여전히 밝았다. 귀족집 하인들과 그 밖에 온갖 천민들의 집회소와 다름없는 구멍가게들은 아직 문을 열고 있었고 덧문을 닫은 가게들도 문틈으로 기다랗게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으로 보아 아직도 단골 손님들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 모양이었다. 안에서는 이웃의 하인들과 하녀들이 집에서 자기들을 찾고 있을 주인 생각 따위는 염두에도 없이 끝없는 잡담에 빠져 있음이 틀림없다. 아카키 예비치는 전에 없이 들뜬 기분으로 길을 걸었다. 무엇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귀부인의 뒤를 쫓아 달려가려고까지 했다. 그 귀부인은 번개처럼 그의 옆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녀의 몸은 온통 율동에 넘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곧 발을 멈추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느닷없이 다름질을 치려 했는지 스스로도 이상하게 생각하며 다시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얼마 후 그는 인적이 드문 텅 빈 거리에 이르렀다. 이 근방은 낮에도 그리 유쾌한 곳이 아니지만 저녁이면 한층 더했다. 그것이 지금은 더 호젓하고 음산했으며 불이 켜있는 가로등도 차차 뜸해졌다. 아마도 기름이 거의 떨어져 가는 모양이었다. 목조 건물과 울타리가 계속될 뿐 어디를 보아도 사람의 그림자는 없었다. 다만 길 위의 눈만이 반짝거릴 뿐 덧문을 내린 나지막한 집들은 거무칙칙한 서글픈 빛을 띠고 잠들어 있었다. 이윽고 그는 넓은 광장에 이르렀다. 지금까지의 거리는 여기서 끝나고 건너편 집들은 보일 듯 말 듯 아득하여 광장은 마치 무시무시한 사막처럼 느껴졌다. 어딘지 까마득히 먼 곳, 흡사 지평선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찰초소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아카키 예비치의 흥겨운 기분도 이곳에 이르자 적지 않게 손상되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라도 하는 듯 그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며 광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래서 그는 뒤를 돌아다보고 좌우를 둘러보았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았다. 아니, 차라리 보지 않는 게 낫겠군.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눈을 감고 걸었다. 그리고 이제는 광장 끝까지 왔겠지 하고 눈을 뜨는 순간 그는 눈앞에, 그것도 바로 코앞에 수염을 기른 사내들이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도대체 어떤 자들인지 분간할 수조차 없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다. 이건 내 외투 아냐? 그중 한 놈이 그의 목덜미를 움켜쥐며 독 깨지는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카키 예비치는 소리치려 했다. 사람 살려요. 그러자 다른 한 놈이 그의 머리만큼이나 큰 주먹을 그의 입에 들이대며 으름장을 놓았다. 소리만 쳐봐라. 아카키 예비치는 외투를 벗기우고 무릎을 채인 것까지는 알았으나 그대로 눈 속에 나동거려진 채 그 다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몇 분이 지나서 그가 정신이 들어 일어섰을 땐 이미 사람의 그림자라곤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광장이 몹시 춥다는 것과 외투가 없어졌다는 것을 상기하고 그는 뒤늦게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광장 끝까지 들릴 것 같지도 않았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하여 미칠 듯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광장을 가로질러 곧장 경찰 초소로 달려갔다. 초소 앞에는 경관 하나가 장총에 몸을 기대고 서서 대체 어떤 놈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고 있나 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카키 예비치는 경관 앞에까지 달려와 숨을 헐떡이며 경찰관이 감시는 하지 않고 졸고만 있기 때문에 강도가 활개를 치고 있다고 호통을 쳐댔다. 경관은 자기는 광장 한가운데서 2명의 사내가 그를 불러세우는 건 보았지만 친구들이겠거니 하고 그 이상 눈여겨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고 나서 자기한테 공연히 욕설을 퍼부어봐야 소용이 없으니 내일 지서장을 찾아가 봐라. 그러면 지서장이 외투를 찾아줄 거라고 했다. 아카키 예비치는 거의 미치다시피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관자놀이와 뒤통수에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은 머리칼은 이리저리 흐트러지고 옆구리며 가슴팍이며 바지며 온통 눈투성이었다. 하숙집 주인 노파는 요란한 노크 소리에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한 발에만 겨우 슬리퍼를 깨고는 한 손으로 잠옷 앞섬을 여미면서 문을 열어주려고 달려나왔다.
그러나 문을 열고 아카키 아카키 에비치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더니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난 그녀는 몹시 놀라면서 그렇다면 직접 본서의 서장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서장 같은 사람들은 허풍이나 떨고 뒤에서 딴 흥정을 하기가 일수다. 그러니까 직접 본서의 서장을 찾아가는 게 제일이다. 다행스럽게도 서장과는 잘 아는 사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왜냐하면 전에 자기 집에서 부엌 일을 하던 폴란드 여자인 안나가 서장 댁 유모로 있기 때문이며 자기도 서장이 집 앞을 지나가는 모습을 종종 본 일도 있을 뿐더러 서장은 일요일마다 어김없이 교회에 나오곤 하는데 거기서도 누구한테나 상냥한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모든 점에서 마음씨 좋은 어른임에 틀림없다는 것이었다. 노파의 말을 듣고 나서 아카키 에비치는 슬픔에 잠겨서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그가 그날 밤을 어떻게 지새웠는가는 다소나마 다른 사람의 심중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겠다. 이튿날 아침 일찍 그는 본서 서장을 찾아갔다. 그런데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10시경에 다시 가보았다. 이번에도 대답은 마찬가지였다. 주무십니다. 그리고 11시에 또 갔다. 서장님은 나가고 안 계십니다. 하는 수 없이 점심시간에 또 한 번 찾아가니까 대기실에 서기가 쉽사리 들여보내려 하지 않고 무슨 용무로 대체 어떠한 사건이냐느니 하고 귀찮게 캐물었다. 그래서 마침내 아카키 에비치도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평생 처음으로 자기가 만만한 인간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양으로 나는 직접 서장을 만나야 할 필요가 있어서 왔으니 너희들이 감히 못 들어가게 할 수는 없다. 나는 관청에서 공무로 온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만일 나를 들여보내지 않으면 그때는 상부에 보고할 테니 그리 알아라 하고 한바탕 으르대었다. 그가 이렇게 나오자 서기들도 더 이상 아무 소리 못하고 그중 하나가 서장을 부르러 들어갔다. 서장은 외투를 강탈당했다는 얘기를 아주 야릇한 방향으로 받아들였다. 사건의 핵심에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아카키 에비치에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늦게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느냐는 둥, 어디 좋지 못한 집에 가서 빠져 있었던 게 아니냐는 둥 엉뚱한 질문을 해대는 바람에 아카키 에비치는 그만 어리둥절해서 자기의 방문이 외투 사건의 해결에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조차 모르고 그냥 물러나오고 말았다. 그날은 온종일 관청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런 일은 일생 단 한 번밖에 없었다. 이튿날 그는 전보다 더욱 을씨년스럽게 보이는 헌 누더기를 걸치고 해숙해진 얼굴로 출근을 했다. 이런 경우에까지 아카키 에비치를 놀리려 드는 관리도 덜어 있기는 했으나 외투를 강탈당했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즉석에서 그를 위해 돈을 모으기로 했지만 정작 모여진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관리들은 국장의 초상화를 신청하는가 하면 과장의 권유로 과장 친구라는 사람이 쓴 책을 사게 되기도 하여 이리저리 많은 돈을 뜯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료 중에 한 사람은 아카키 에비치를 동정한 나머지 그에게 친절한 조언을 해줌으로써 작은아마 힘이 되어 주려는 생각에서 서장 따위한테 찾아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가르쳐 주었다. 왜냐하면 서장이 상부에 잘 보이려고 무슨 방법으로든 외투를 찾아낸다 하더라도 그 외투가 분명히 자기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결국 외투는 경찰서에 유치되고 만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유력 인사에게 부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그 유력 인사가 사건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해 줄 것이다 라고 조언하였다. 달리 신통한 방법이 없었으므로 아카키 에비치는 그 유력 인사를 찾아가기로 했다. 그 유력 인사가 누구며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는지는 지금껏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참고삼아 말해둘 것은 그가 유력 인사가 된 것은 최근 일이며 그 전까지는 그야말로 하잘것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하기야 현재의 지위도 더 유력한 다른 지위에 비하면 그리 대단치는 못한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눈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것도 본인에겐 아주 대단한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인간이 세상엔 언제나 있는 법이다. 더욱이 그 유력 인사는 여러 가지 다른 수단을 써서 자기의 위치를 더욱 대단한 것으로 만들려고 애쓰고 있었다.
이를테면 자기가 출근할 때는 부하 관리로 하여금 현관까지 마중 나오게 한다든가, 어느 누구도 곧장 자기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가, 모든 일을 엄격한 규칙과 순서를 지켜 다시 말하면 14등간은 12등간에게, 12등간은 9등간이나 그 밖에 적당한 인물에게 보고한 다음 자기한테 올라오도록 하였던 것이다. 우리의 신성한 러시아는 모든 것이 모방 위주여서 누구나 자기 상관이 하는 짓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있다. 어떤 구dun간이 독립된 조그만 분실의 장으로 임명되자 당장의 사무실 한쪽을 막아 자기 방으로 정하고는 집무실이란 간판을 내건 다음 기세 금태까지 두른 수위를 문 앞에 세워두고 사람이 올 때마다 일일이 문을 여닫게 했는데 그 집무실이라는 게 보통 크기의 책상 하나를 겨우 들여놓을 정도였다는 것이다. 그건 그렇고 이 유력 인사의 태도나 간습 또한 늠름하고 위험 있는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그다지 까다롭진 않았다는 것이다. 그의 방식의 기본 틀은 엄격성이었다. 엄격히, 모든 것을 엄격히. 그의 입버릇이었는데 이렇게 낯가리면서 그는 언제나 상대방의 얼굴을 지극히 거만한 눈길로 쳐다보곤 했다. 실은 구태여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도 없었다. 왜냐하면 이 관청의 행정기구를 이루고 있는 몇십 명인가의 관리들은 그렇지 않아도 언제나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멀리서 그가 나타나기만 해도 벌떡 일어나 부동자세를 취하고 그가 사무실을 통과할 때까지 그 모습 그대로 서 있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아랫사람과 나누는 일상 대화도 어디까지나 엄격했다. 자네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자네는 지금 누구를 상대로 말하고 있다는 걸 아는가? 지금 자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그가 사용하는 말이라고는 이 세 마디뿐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본성은 선량한 사람이어서 친구들도 잘 사귀었으며 남의 일도 잘 보살펴 주었다. 그런데 칙인간이라는 그 자리가 결정적으로 그의 머리를 완전히 돌게 한 것이다. 칙인간에 임명되자 그는 이성을 잃고 흥분하여 자기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도 자기와 대등한 사람을 상대하고 있을 때에는 지극히 의젓한 인간일 수 있었고 어떤 면에서 제법 총명한 인간이기도 했다. 그러나 자기보다도 한 등급이라도 낮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나가기만 하면 금세 태도가 어색해지고 시무룩하니 입을 닫아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좀 더 유쾌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의 이러한 상태는 한층 더 가엽게 여겨지곤 했다. 그리고 무엇이든 재미있는 대화나 놀이에 한몫 끼고 싶은 강한 희망이 이따금 그의 눈에 나타날 때도 있었지만 그의 행동은 자기 입장으로 보아 너무 지나친 게 아닐까? 너무 허물없이 구는 것은 아닐까? 그것 때문에 자기 위신이 깎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항상 그를 제지하는 것이었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그는 언제나 꿀먹은 벙어리 노릇을 해야 했으며 간혹 입을 연다 해도 괴상한 외마디 소리를 낼 뿐이어서 마침내는 따분하기 짝이 없는 친구라는 딱지가 붙고 말았다. 아카키 예비치가 찾아간 유력 인사란 바로 이런 인물이었다. 더욱이 그가 찾아간 것은 경교롭게도 가장 좋지 않은 때였다. 하지만 그것은 아카키 예비치에게 좋지 않았다 뿐이지 본인인 유력 인사에겐 때맞추어 찾아와 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고관은 마침 자기 서재에 앉아서 몇 해 만에 상경한 중마고우와 유쾌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던 참이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바슈마키친이라는 자가 찾아왔다는 전가를 받은 것이다. 대체 못하는 사람이야? 그는 퉁명스럽게 물었다. 어느 관청의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 기다리라고 해.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유력 인사는 말했다. 유력 인사의 이 말은 전혀 거짓말이었다는 걸 말해둘 필요가 있다. 그와 그의 친구는 이미 오래전에 이야기거리가 다 떨어져서 이제는 오랜 침묵 속에서 이따금 서로의 무릎을 토닥거리며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네. 이반 아무라모비치. 그랬었나? 스테판 바를라모비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관리를 기다리도록 한 것은 이미 오래전에 퇴직하여 시골집에 틀어박혀버린 친구에게 자기를 찾아오는 관리들이 현관 대기실에서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화제도 완전히 떨어져 더욱 긴 침묵을 씹으며 등받이가 달린 푹신한 안락 의자에 파묻혀 골련 한 대를 피운 다음 그는 그제서야 생각난 것처럼 보고용 서류를 들고 문 옆에 서 있는 비서에게 말했다. 아 참, 무슨 관리인가 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지? 들어와도 좋다고 일러주게. 아카키 예비치의 공손한 태도와 낡아빠진 제복이 모습을 나타내자 유력 인사는 그에게로 획 돌아앉으며 토막토막 끊어지는 딱딱한 어조로 이렇게 물었다. 용건이 뭐요? 그것은 책임관이라는 직책을 받고 현재의 직위에 올라앉기 일주일 전부터 자기 방에 혼자 틀어박혀 거울을 앞에 놓고 매일같이 연습하며 익힌 바로 그 태도와 말투였다. 아카키 예비치는 방에 들어오기 전부터 질에 기가 죽어 있었으므로 이 말에 약간 당황하긴 했으나 그래도 돌아가지 않는 혀끝을 억지로 움직였다. 실은 그는 이 소리를 연발해 가면서 새로 맞춰 입은 외투를 국악무도한 방법으로 강탈당했으니 경찰국장이나 그 밖의 적당한 인사에게 몇 자 적어 보내서 외투를 찾는데 힘을 써 주십사 해서 왔노라고 말했다. 그러나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이 유력 인사에게는 그의 언동이 예의에 벗어난 것이라 생각된 모양이었다. 뭐라고? 그는 토막토막 끊어진 어조로 말했다. 당신은 일의 절차라는 걸 모르오? 대체 어딜 찾아온 거요? 모든 사무가 어떠한 절차를 밟아 진행되는지 알고 있을 게 아니오. 이런 문제는 우선 문서과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이요. 그렇게 하면 서류가 계장, 과장을 거쳐 비서관에게 넘겨지고 마지막으로 비서관이 나에게 가져오도록 되어 있단 말이오. 그렇지만 각하, 아카키 예비치는 온몸에서 진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마지막 남은 얼마 안 되는 기력을 쥐어 짜다시피 하여 말했다. 제가 외람되게도 각하를 직접 뵈러 온 것은 실은 그 비서관이란 대체로 뭐랄까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사람들이라. 뭐라고? 그 유력 인사는 말하였다. 도대체 어디서 그따위 사고방식을 집어넣어 가지고 왔소? 어디서 그따위 사상을 배웠느냐 말이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엔 우더른과 상관에 대한 지극히 불손한 사상이 만연되어 있어 큰일이라니까. 아마도 그 유력 인사는 아카키 예비치가 이미 50고개를 넘었으며 따라서 젊은 사람이라 불려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70대 노인과 비교해서 말하는 경우에만 타당한 일이라는 걸 미처 깨닫지 못한 모양이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상대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있소?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느냐 말이오. 응? 알고 있소, 모르고 있소. 그는 사뭇 발까지 굴려가며 아카키 예비치가 아니고 딴 사람이어도 혼비백산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언성을 높여 호통을 쳤다. 온몸이 후들후들 떨려서 더 이상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비서관이 재빨리 달려와서 부축해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대로 마룻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축 늘어져서 밖으로 끌려나갔다. 유력 인사는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둔 것에 만족했다. 자기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기절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에 도취되어 자기 친구가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고 싶어 곁눈질로 힐끗 살펴보았다. 그리고 친구 역시 어리벙벙하여 그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눈치인 것을 보고는 마음이 저기 흡족하였다. 어떻게 계단을 내려왔는지, 어떻게 한 길로 나왔는지 아카키 예비치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팔도 다리도 전혀 감각이 없었다. 지금껏 상관한테, 그것도 다른 부처의 상관한테 그처럼 호되게 당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그는 입을 쩍 벌린 채 자꾸만 보도에서 벗어나며 거리에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을 휘청거리며 걸어갔다. 페테르스부르크의 바람이란 원래가 그런 것이지만 이날도 바람은 사방팔방으로부터 이 골목 저 골목에서 그를 향해 휘몰아쳤다. 그는 대번에 편도선이 부어올라 간신히 집에 돌아왔을 때는 말 한마디 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는 곧 침대에 쓰러져 누웠다. 상관의 당연한 질책도 때로는 이처럼 강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법이다. 이튿날 그에게는 열병 증세가 나타났다. 페테르스부르크의 기후가 도와주지 않은 탓으로 그의 병세는 예상했던 것보다 급속도로 악화되어 의사가 왔을 때에는 맥을 짚어보는 것 외엔 달리 손을 쓸 수조차 없었다.
의사는 이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병자가 인술의 도움도 받아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찜질이라도 해주라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 기껏해야 하루하고 한나절밖에 남지 않았다고 선언하고 나서 하숙집 노파에게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 뭐 기다려보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당장 소나무관을 하나 주문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사람에겐 참나무관은 가분할 테니까요. 자기 운명의 선고를 내린 이런 말들이 아카키 아카키예비치의 귀에 들렸는지 어떤지, 그리고 자기의 비참한 일생을 그가 슬퍼했는지 어쨌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줄곧 혼수 상태에 빠져 헛소리만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눈앞에는 쉴 새 없이 괴이한 환상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재봉사 페트로비치가 나타난 것을 보고는 침대 밑에 도둑이 숨어 있는 것 같으니 그놈을 체포할 수 있게 올가미가 달린 외투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가 하면 이불 속에서 도둑놈을 끌어내달라고 하숙집 노파를 부르기도 하고 새 외투가 있는데 왜 낡아빠진 누더기가 저기 걸려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자기가 책임관 앞에 서서 책망을 듣고 있기나 한 듯 사과를 하는 것이었다. 죄송합니다, 각하. 그러다가 나중에는 입에 담지도 못할 무서운 욕설을 마구 퍼부어대는 바람에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주인 노파는 성호를 긋기까지 했다. 더욱이 그런 욕설이 각하라는 말에 이어져서 튀어나오곤 했으니 노파가 겁을 먹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전혀 무의미한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해서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다만 그의 두서없는 말이며 생각이 언제나 외투라는 한 가지 주의를 맴돌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이리하여 마침내 가련한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의 방도 소지품도 봉인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유산 상속인이 없었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유산이라 할 만한 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거위 깃털 펜 한 묶음, 관청에서 쓰는 백지 한 권, 양말 3컬레, 바지에서 떨어진 단추 2개, 그리고 독자들도 이미 알고 있는 누더기가 전부였다. 이러한 물건들이 누구의 손에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다. 솔직히 말해서 필자 자신도 그런 것에는 흥미가 없는 것이다. 아카키 아카키예비치의 유해는 묘지로 운반되어 매장되었다. 그리고 아카키 아카키예비치가 없어도 페테르스 부르크는 그 모양 그대로였다. 마치 그런 인간은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그 흔해 빠진 파리새끼까지 핀으로 꽂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생물학자의 주의조차 끌어보지 못한 존재. 관청에서의 온갖 조소를 순순히 참아내고 이렇다 할 일이라곤 하나도 이루지 못한 채 무덤으로 간 존재가 세상에서 영영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도 비록 생애가 끝나기 직전이기는 했지만 환하고 기쁜 손님이 외투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의 가엾은 인생에 잠시나마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리고 이어 이 세상의 강자들에게도 예외 없이 덮쳐오는 피할 길 없는 불행이 그에게도 닥쳐오고 만 것이다. 그가 죽은 지 며칠 후 관청의 수의가 즉시 출근하라는 국장의 명령을 전하러 그의 하숙을 찾았다. 그러나 수의는 그냥 돌아가서 그는 이제 다시 출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보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째서인가 하는 물음에 수의는 이런 말로 대답했다. 어째서고 뭐고 없습니다. 죽어버렸더군요. 벌써 사흘 전에 장사를 지냈답니다. 이리하여 관청에서도 아카키 아카키예비치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벌써 그의 자리에는 새로운 관리가 들어와 앉아 있었다. 키는 그보다 훨씬 컸지만 필체가 바르지 못하고 비스듬히 옆으로 기울어진 필체의 사내였다. 그런데 아카키 아카키예비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완전히 끝나버리지 않고 마치 그 누구한테도 인정받지 못한 그의 인생에 대한 보상이라도 하는 듯 죽은 후에도 며칠 동안이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며 생존을 계속하도록 운명지어져 있었음을 그 누가 상상인들 했으랴. 그러나 정말로 그러한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우리의 이 서글픈 이야기는 뜻밖에도 환상적인 결말을 맺게 되었다. 느닷없이 페테르스 부르크 장안에 다음과 같은 소문이 쫙 퍼졌다. 즉 칼리킨 다리와 그보다 좀 더 떨어진 곳에 외투를 강탈당했다는 관리 옷차림의 유령이 날마다 나타나서
도둑맞은 자기 외투라는 구실을 붙여 관등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사람의 외투를 모조리 강탈한다는 것이었다. 고양이 가죽이나 담비 가죽깃이 달린 외투건, 여우, 너구리, 곰가죽으로 만든 외투건, 요컨대 사람이 자기 몸을 감싸기 위해 생각해낸 것이면 가죽이건 털이건 가리지 않고 외투란 외투는 몽땅 벗겨버린다는 소문이었다. 관청의 어느 관리 하나는 제 눈으로 직접 그 유령을 목격했는데 첫눈에 그것이 아카키 예비치라는 걸 알았지만 소름이 끼칠 만큼 겁이 나서 있는 힘껏 달아났기 때문에 자세히는 볼 수 없었으나 멀리서 유령이 손가락을 축혀 세우고 위협하는 것만은 분명히 보았다고 했다. 그리고 빈번한 외투 강탈 사건 때문에 9등간은 고사하고 7등간들까지도 어깨와 잔등이 추위에 얼어들 지경이라는 원성이 사방에서 잇따라 들려왔다. 경찰에서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게 되어 살아있는 것이든 죽은 것이든 그 유령이라는 것을 반드시 체포하여 본보기로 극형에 처하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은 거의 성공할 뻔했었다. 즉 키르슈킨 골목에서 어느 경관이 한때 플루트를 연주했던 전지각사의 외투를 강탈하려는 범행 현장을 덮쳐 그 유령의 멱살을 움켜잡은 것이다. 경관은 동료 2사람을 소리쳐 불러서 유령을 붙들고 있으라 하고 자기 장화 속에 손을 넣어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코담뱃감을 꺼내 6번이나 동상에 걸렸던 코를 잠시 시원하게 해주려고 했다. 그런데 그 담배가 유령조차 견딜 수 없을 만큼 독했던 모양이었다. 그 경관이 오른쪽 복구멍을 손가락으로 막고 왼쪽 복구멍으로 담배를 들이마시려는 순간 유령이 너무나 세차게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3사람의 눈에 담뱃가루가 날아들어가게 되었다. 그들이 손을 들어 눈을 비비고 있는 사이 유령은 잡지도 없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경관들은 자기 손으로 정말 유령을 붙잡았었는지 어떤지조차도 알 수 없게 되고 말았다. 그때부터 경관들은 유령에 대해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되어 살아있는 사람을 붙잡는 것조차 무서워져서 그저 멀리서 고함치기 일쑤였다. 이봐, 썩 꺼져. 한편 관리 옷차림의 유령은 칼리킨 다리 너머에까지 출몰하기 시작하여 담이 크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공포를 자아냈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얘기한 그 유력 인사에 대한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 같다. 솔직히 말해서 그 유력 인사야말로 이 거짓없는 실화에 환상적인 경향을 더해준 장본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공정을 기하는 뜻에서 이 유력 인사는 가엾은 아카키 예비치가 자기에게 힐책을 당하고 물러가고 나서 그 어떤 연민과도 비슷한 심정을 갖고 있었음을 말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원래가 그는 동정심이라는 것과 인연이 아주 먼 사람은 아니었다. 그의 마음은 대부분의 경우 선량한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너그러운 자세를 갖추고 있었다. 단지 자기의 관등에 신경이 쓰여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다. 시골에서 온 친구가 서재를 나가자마자 그는 곧 불쌍한 아카키 예비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후 거의 매일같이 그리 대단하지 않은 힐책조차 견뎌내지 못한 그 아카키 예비치의 창백한 얼굴이 눈앞에 떠오르곤 했다. 그 가련한 관리의 생각만 하면 괴롭고 불안해져서 일주일 안에 그는 부하를 보내어 그 관리가 어떤 인간이며 그 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했다. 그러나 아카키 예비치가 열병으로 갑자기 죽었다는 보고를 받자 그는 크나큰 충격을 받고 온종일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였다. 그래서 다소나마 울적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불쾌한 인상을 지워버리려고 어느 친구가 베푼 야회에 참석했다. 거기에는 점잖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특히 다행인 것은 거의 모두가 자기와 같은 관등의 사람들 뿐이어서 아무것도 마음에 거릴 것이 없었다. 이것이 그의 정신상태에 놀랄만한 효과를 가져왔다. 그는 이내 마음이 확 풀려서 친구들과의 대화에도 즐겁고 상냥한 기분으로 끼어들 수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하루 저녁을 무척 유쾌하게 보낸 것이다. 밤참 때는 샴페인을 2잔이나 마셨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것은 흥을 돋우는 점에선 상당히 효과가 있는 약이었다. 샴페인을 마시고 나니 그는 좀 과감한 행동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리하여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전부터 가까이 지내고 있던 카롤리나 이바노브나라는 여인한테 들르기로 결심하였다. 독일 출신으로 보이는 이 여성에 대하여 그는 말 그대로 친밀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 여기서 미리 말해두지만 이 유력 인사는 이미 젊다고 할 수 없는 나이여서 가정에 있어서는 충실한 남편인 동시에 훌륭한 아버지이기도 했다. 두 아들 중에 하나는 벌써 관청에 근무하고 있었고 약간 들창고 같긴 해도 제법 귀여운 코를 가진 예쁘장한 딸 역시 16살이나 되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날마다 그의 손에 키스하러 와서는 다정하게 인사를 하곤 했다. 봉주르 파파. 그리고 아직도 생기가 넘치는 밉지 않게 생긴 그의 아내는 자기 손에 먼저 키스를 시킨 다음 그 손을 그대로 뒤집어 남편의 손에 키스를 하곤 했다. 그는 이렇게 행복한 가정생활에 만족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친구들과 교제상 시내 어딘가에 여자친구를 두고 있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 여자친구라고는 해도 그의 아내보다 젊지도 또 아름답지도 않았지만 이런 것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는 문제이므로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아무튼 그 유력 인사는 친구 집 계단을 내려와 썰매에 올라탔다. 카롤리나 이바노브나한테로. 마부에게 말하고 자기는 따뜻한 외투에 몸을 감싸고 러시아인으로서는 더할 수 없이 즐거운 순간으로 빠져들어갔다. 즉 억지로 생각하지 않아도 달콤한 상념이 절로 머릿속에 끊임없이 떠올라 구태여 그걸 찾아내려고 애쓸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더없이 흡족한 마음으로 그는 방금 떠나온 야외에서의 재미있는 장면들이며 몇몇 친지들을 배꼽을 잡게 한 익살들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다시금 그 익살들을 혼자 입속으로 되풀이해보고 그것이 여전히 우습다는 걸 알고는 자기 자신까지 친구들과 함께 웃어댄 것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따금 돌발적으로 불어오곤 하는 바람이 그의 흡족한 기분을 방해했다. 바람은 어느 쪽에선지도 알 수 없게 느닷없이 불어와서는 눈가루를 흩뿌리고 외투깃을 도폭처럼 펄럭이게 하면서 사정없이 그의 얼굴을 후려치는 것이었다. 문득 유력 인사는 누군가가 무서운 힘으로 자기의 외투깃을 붙잡았다고 느꼈다. 뒤를 돌아본 그는 다 떨어진 헌 제복을 입은 작달막한 사내를 발견했다. 그리고 이어 그것이 바로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라는 걸 알아보고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관리의 얼굴은 눈처럼 창백하여 겉보기에도 죽은 사람, 즉 유령의 모습이 완연했다. 더욱이 유령이 입을 일그러뜨리고 묘지의 입김을 내뿜으면서 이렇게 말했을 때 유력 인사의 공포는 극도에 달했다. 이제야 내 놈을 만났구나. 이제야 내 놈의 목덜미를 잡았어. 내가 필요한 건 내 놈의 외투다. 나를 위해 힘을 써주기는커녕 도리어 나를 꾸짖었겠다. 자, 이젠 내 놈의 외투를 내놓아라. 가엾게도 유력 인사는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다. 관청의 부하들 앞에서는 언제나 지극히 위엄을 보여왔고 그의 늠름한 태도나 모습을 보기만 해도 모두들 감탄할 정도였다. 거참 위엄 있는 사람인걸. 하지만 지금의 그는 호골다운 외모를 지닌 대다수의 사람이 모두 그렇듯이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혹시 무슨 발작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될 지경이었다. 그는 제 손으로 황급히 외투를 벗어던지고 허둥지둥 마부에게 외쳤다. 집으로 가자. 전속력으로. 대개의 경우 그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주인의 입을 뚫고 나올 뿐더러 무언가 훨씬 효과적인 행위를 동반하기 일쑤인 이 목소리를 듣자 마부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두 어깨 사이에 목을 한껏 움츠리고 채찍을 휘둘러 쏜살같이 말을 몰았다. 6분가량이 흘렀을까? 유력 인사는 벌써 자기 집 현관 앞에 와 있었다. 외투를 입고 겁에 질려 얼굴이 창백해진 그는 카롤리나 이바노브나를 찾아가는 대신에 자기 집으로 직행했던 것이다. 그는 그날 밤을 말할 수 없는 불안 속에서 보냈다. 그래서 이튿날 아침에 차를 마실 때에는 딸애한테 이런 말을 듣기까지 했다. 아빠, 오늘은 안색이 아주 좋지 않아요. 그러나 유력 인사는 말이 없었다. 어제 저녁에 자기가 어디를 갔었는지, 어딜 들리려 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이 사건은 그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자네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지금 자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는가? 부하 관리들에게 하는 말도 전보다는 훨씬 덜 사용하게 되었고 설사 그런 말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우선 사정부터 들어보고 나서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날 밤 이후로 관리 옷차림의 유령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고간의 외투가 유령한테 꼭 맞았기 때문인 것 같다. 아무튼 그 후로 누군가 외투를 강탈당했다는 소리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하기는 꼼꼼하고 소심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안심이 안 되어 시의 변두리엔 아직도 관리 옷차림의 유령이 출몰한다고 수군거리곤 했다. 사실 콜로멘스코에의 경관 하나는 어느 집 모퉁이에서 유령이 나타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이 경관은 원래가 형편없는 약골이었다. 언젠가 한 번은 웬만큼 자란 돼지 새끼가 민가에서 달려나오며 그의 다리를 들이받는 바람에 벌렁 나자빠져서 가까이 있던 영업마차 마부들이 배를 움켜잡고 웃어댔는데 그러한 모욕에 대해 그들한테서 담뱃값조로 반 코페이카씩 강제로 걷어들인 일까지 있었다. 그 정도로 약골인 사내였으므로 유령을 불러 세울 용기가 없어 그대로 어둠 속을 뒤따라갔다. 그러자 얼마쯤 가다가 유령이 우뚝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고 물었다. 뭐야? 그리고 산 사람에게선 볼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주먹을 쑥 내미는 바람에 순경은 얼른 대답하고는 되돌아섰다.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유령은 키가 훨씬 크고 콧수염까지 큼직하게 기르고 있었다. 그리고 유령은 오브호프교 쪽을 향해 걸어가는 것 같았으나 이윽고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